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청주의 진해장터와 무당집에 관한 이야기. 충청북도 청주의 진해장터에는 진해를 위한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 진해장터에서 몇십 리 떨어진 마을에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봉양하는 순이가 살고 있었다. 순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남의 집일을 해주며 밥과 옷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순이는 아버지께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였다. 하루는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조그마한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순이는 두꺼비가 불쌍하여 밥 한 숟가락을 떠 주었다. 두꺼비는 고맙다는 듯 눈을 끔벅이며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갔다. 그 후로 두꺼비는 끼니 때가 되면 순이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순이는 밥을 주었다. 그러는 사이 순이와 두꺼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강아지만큼이나 되었다. 어느 날 장터 마을에 큰 진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해를 물리칠 방법을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진해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하여 당집을 짓고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물로 바칠 처녀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처녀를 사오기로 하였다. 순이가 사는 마을에도 이 소문이 퍼졌다. 순이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 몸을 팔기로 결심하고 처녀를 사러 온 사람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데리러 올 날짜를 약속하며 순이에게 흔쾌히 돈괴를 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그날부터 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지금까지 일해왔던 집을 찾아가서 어른에게 인사하고 아버지를 부탁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유서를 써서 돈과 함께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두꺼비한테 밥을 듬뿍 퍼주며 두꺼봐, 이젠 너와도 마지막이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밥 줄 사람도 없을 테니 실컷 먹고 이제 너 갈 대로 가거라 하고 눈물을 흘렸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장정 두 사람이 순이네 집으로 왔다. 순이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다. 순이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당집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은 흰 배로 순이의 손과 발을 묶어 당집 안 넓은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제를 지냈다. 제를 다 지내자 사람들은 순이만 남겨두고 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순이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친하게 지내던 두꺼비였다. 순이는 매우 반가웠지만 몸이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저 두꺼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는 사이 첫 닭이 울었다. 그러자 당집에 촛불이 꺼지며 찬바람이 일고 천장에서 붉은 불빛이 비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는 천장을 향해 푸른 빛을 쏘아 올렸다. 천장에 있던 진해도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겨루기 시작했다. 푸른 불줄기와 붉은 불줄기가 어우러져 맹렬히 싸우기를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하더니 마침내 천장에서 무겁고 커다란 것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처녀의 시체를 거두려고 당집 문을 열었다. 흉측한 진해가 바닥에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었고 혼자라야 쓰러진 처녀 옆에는 두꺼비가 죽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순이가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그동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순이를 뒤따라와서 독을 뿜어 진해를 죽이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도 죽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훗날 사람들이 당집 있는 이 장터를 진해장터라 부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두어락. 집에 도둑이 들 뻔했습니다. 도둑들이 두어락을 여는 수법이 방영된 후 제가 사는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CCTV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입수했으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2번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 통보가 떨어진 날 그저께 새벽 1시 45분경 웬일인지 이불을 덮어도 방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침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 제가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켜보니 창문이 열려있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깥 복도 쪽을 쳐다보니 누가 한 손으로는 방범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창문 너머에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비명에 깨셔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건지 술에 취한 사람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서 깽판을 부린 거다라고 농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는 제가 걱정되신 모양인지 이문에서 자고 오라며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범행에 열악한 수법을 들어 별로 위협적인 도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피해자가 범인보다 멍청해서 사고를 당합니까? 오히려 평소에 누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며 스토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CCTV를 망가뜨린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잦은 신고를 했고 그쪽 일은 알아서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창 너머로 마주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절도범이건 강간범이건 스토커건 재범률이 높은 이상 안심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여자만 둘이라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촌 오라버니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방범창을 딸러 왔는데 저는 방범창 위쪽을 보고 오싹했습니다. 나사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방범창을 흔들자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도 벤치로 방범창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방송한 바 있으니 문단속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범인은 그 시각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 하나밖에 잠그지 않은 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창으로 들어오려고 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준비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만에 하나 제가 그때 깨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었을까요? 범인이 달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질렀지 아님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요일 바깥쪽에 방범창을 하나 더 달고 문고리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 동에 도둑이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 당할 뻔한 때에는 조용하던 옆집 개가 지금 짖으니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CCTV를 파괴한 범인이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치적거리는 게 있어서 부쉈답니다. 갓군을 제대한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잠정 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일요일까지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가 연쇄살인을 하던 범인의 말. 문이 잠겼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 대구 칠곡의 안개. 친구와 사촌 언니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대구 북구 칠곡에 살고 있습니다. 칠곡에는 팔거천이라는 개천이 칠곡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팔거천 중에서도 모아파트에서 중학교로 가는 쪽은 밤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가로등도 적어서 밤길에 다니기엔 으스스한 곳입니다. 특히 안개가 자주 껴서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사촌 언니가 밤에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평소보다 심한 날이었는데 길에는 언니 외에는 아무도 없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양쪽 손에 각각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스쳐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나 신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앞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는데 이상하게도 안개 속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집이었는데 집까지 10여 분이면 오는 길을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워낙 이야기를 잘 꾸미는 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친구는 동생과 함께 새벽에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길에는 팔거천이 있기에 친구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안개가 자욱했는데 친구의 동생은 남자친구와 전화한다고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혼자 먼저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손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자신을 앞질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후에 자신의 뒤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에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꽉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당황해 있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자꾸 제자리에서 맴돌아 무섭잖아.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 아주머니는 과연 누구일까요? 팔거천에서 또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죽기 전의 행동.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보내야 했던 경험이 2번이나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제가 21살이 되는 첫 해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과 오늘 혹은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 혼자 아버님 간호를 한다고 병실에 있었어요. 잠이 드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시는 겁니다. 온갖 쌍욕을 하시면서 이놈들아 꽃 치워, 꽃 치우라고 새끼들아. 빨리 안 치워 하시면서 3분 남짓 잠꼬대를 하셨었죠. 저는 순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나 무덤에 화환이나 꽃을 가져다 놓잖아요. 아버님께는 당신이 오늘 내일이 마지막이 될 거란 말씀을 못 드렸었죠. 아마도 꿈에서 암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의 큰형님이 2년 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탓에 큰형님은 선어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탓인지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그 탓에 간이 완전 망가져 있었나 봅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아픈 거 참으면서 술을 더 마셨던 거죠.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답니다. 형님이 갑자기 온 집안에 이불이란 이불은 각방이며 거실이며 부엌 화장실에 다 펴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니 뭐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내셨대요. 그러더니 형이 이상한 헛소리를 했대요. 좀 있으면 서울 이모, 대구 이모, 합천 이모, 친척들 누구누구 다 올 건데 방 따뜻하게 해놔야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하더래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모들이랑 친척들이 왜 오냐고 이불을 치우려니 막 못 치우게 하더래요. 이모들이랑 친척들 좀 있으면 온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말하면서 친지 중에 누가 죽으면 다른 친척분들 다 오시잖아요. 형님도 아마 자기가 그날이 마지막이었던 걸 느꼈나 봅니다. 그렇게 형님은 그날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다음 날 부둣가에서 자기가 타는 배도 아닌 다른 배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저희 가족의 미스터리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비봉 터널. 여름 장마철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귀신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 와이프는 남다른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와이파이 터지듯 특정 장소나 쎄한 장소 가면 덜덜 떨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북 음성이고 나름 서울 사람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충청도 사람이 다 되어갑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충북 음성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아주 먼 시골촌 동네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권 바로 밑이죠. 중부선 타고 올림픽대로 한강까지 1시간이면 가니까 시골촌 동네는 맞지만 서울과 나름 가깝습니다. 이곳 생활의 불편한 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대형마트를 가려면 최소 40분은 차로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1시간 거리로 이곳저곳 다 갈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올여름 장마는 비가 참 낭만적으로 왔었죠. 장마철인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저와 아내 그리고 연년생 베이비들과 안성에 있는 롯데마트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35km로 드라이브 코스로 휴일에 자주 다녔죠. 저녁 먹고 장을 보고 11시쯤 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 베이비들은 터널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 중 터널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터널이라고 소리치면 아이들은 와 터널하고 엄청 좋아하죠. 터널을 달릴 때 느끼는 약간 4차원적이고 몽환되는 느낌이 사실 저도 좋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터널이 2개가 나오는데 그중 비봉 터널을 막 들어설 때였습니다. 터널 진입과 동시에 차 천장을 때리던 빗소리가 멈추고 와이퍼를 잠시 꺼주고 터널 주행의 낭만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터널 출구가 다다를 즈음 와이퍼를 켜주고 비를 맞이하는 순간 무언가가 역주행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저는 움찔하여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려고 했으나 이미 물체가 차를 통과했는지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그쯤에서 눈을 비비고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나 하고 옆자리 아내를 봤는데 아내는 얼어 있더라고요. 어깨를 툭 치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보고 뒤로 돌아도 보고 하더군요. 당황해하면서 하는 말이 갈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단발머리 여자를 터널 출구 지점서부터 봤다고 하더군요. 하체가 잘 안 보이는 걸로 보아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분명 감지했었으니까요. 가끔씩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내가 보조석에서 움찔움찔하면서 깜짝이야 할 때마다 뭐 봤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주고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저는 농담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운전만 했고
아이들도 언제부터 자는지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튿날 제품 교환 겸 점심 식사 겸해서 다시 마트로 향하는데 터널쯤 가니 그날 밤이 생각이 나더군요. 아내에게 여보야, 귀신 터널 나온다. 서로 히덕거리며 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터널 상우측 쪽으로 공동묘지가 쫙 있더라고요. 다시 침묵을 유지한 채 마트로 향했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영자 사건. 이 사건은 희대의 배신과 살인 사건으로 순수한 소녀의 삶을 짓밟은 사건입니다. 영자는 어느 산속 오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가축을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시골과 오지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에 의해 알려지게 됐고 급기야 매스컴에 전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영자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영자는 82년생으로 2000년 7월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산골소녀 영자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5부작으로 인해 인간극장의 인기는 최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일로 계기로 영자를 후원하겠다는 후원사가 등장하고 학교도 안 다니던 영자를 학교에 보내 전문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등 전기조차 없이 지낸 영자 집에 전기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등 영자와 아버지도 문명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참고로 영자는 LG텔레콤 CF까지 찍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극장은 인기가 크게 달하고 산골소녀 영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자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경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지병으로 숨진 걸로 결론을 냈지만 시신은 콧등에서 피가 흐르고 왼쪽 쇄골이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결국 잡혔고 범인은 영자의 후원금과 CF료가 목적이었는데 영자 아버지는 돈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불행히 가기도 전 영자를 후원한 후원사 회장이 영자가 상경할 때 영자의 출연료와 각종 후원금을 횡령해 구속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고작 12만원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CCTV 없는 산속 오지라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영자는 이 일로 세상이 무서워요라는 말을 남기고 어느 절의 비구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취재진들이 영자가 있는 절을 알아내 영자의 근황을 묻지만 사찰 관계자는 도의 스님이라는 영자의 법명을 대며 잘 있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왔으면 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모 방송은 영자의 외할아버지인지 외삼촌까지 설득해 영자가 있는 사찰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했답니다. 외할아버지도 영자 근황이 궁금해 제작진과 함께 사찰로 가서 영자의 외할아버지가 홀로 사찰 관계자를 만났지만 영자가 아무도 안 만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운동회. 2010년 가을에 있었던 어머니의 지인인 아주머니가 겪으신 일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주머니네 아들의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에 늦지 않게 집에서 나오려고 대문을 열었는데 옆집 사람이 차를 아주머니 댁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놨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가 옆집 사람에게 따지려고 옆집으로 향해 대문을 벌컥 열었는데 옆집 마당에는 집주인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한 옆집 사람은 최근에 남편도 병으로 죽고 자식마저 사고로 잃은 상태였다네요. 집에 식구가 없으니 시체를 발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해 일부러 차를 옆집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놓고 차를 빼라고 옆집 사람이 찾아오면 그때 시체가 발견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의 운동회에도 다녀오셨다는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시기도 하셨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죽은 자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나는 그것을 죽은 자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나는 담임 선생님과 성격이 맞지 않아 문제만 일으키고 있었다. 선생님 역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내 잘못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어째서 너는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니? 나는 이제 정남이가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싶어.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입버릇을 그대로 배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기분 나쁜 내용일수록 다른 이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 더욱 확실하게 기억해버린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교 따위 싫다. 죽어버리고 싶네. 밥이 뭐 이래? 죽어버리고 싶다. 어머니와 똑같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입에 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죽고 싶다 말하는 녀석은 그냥 죽어버리는 편이 나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어지는 말이었다.
나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다. 달리고 달려서 가까운 산길까지 달려나갔다. 죽어버릴 테야. 죽을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달리는데 갑자기 왼편의 길이 나타났다. 언제나 다녀서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길만은 처음 보는 길이었다. 길 저편에는 반딧불 같은 작은 빛들이 날아다니고 낡아서 색이 바른 교회가 보였다. 그 광경이 어딘지 무섭게 느껴져 나는 왔던 길을 되돌아 도망쳤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었다. 자기 자식한테 할 말이 있고 날 말이 있지. 그것도 구별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다시 자살 욕망에 휩싸여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현실에 실증나 있었다. 변화없는 생활과 점점 달아만 가는 육체와 정신 무엇이든 모든 것이 실증날 뿐이었다. 나는 밤거리를 빈둥거리며 오가면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숲의 냄새가 났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새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이전에 보았던 반딧불 같은 작은 빛들이 날아다니고 낡아서 색이 바른 교회가 있는 그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죽고 싶어하는 인간을 유혹하는 길, 죽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인파를 밀어헤치고 그 길로부터 도망쳤다. 그 순간만은 죽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가 되어서야 드디어 살아있는 것에 소중함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지금도 때때로 그 길을 본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길 저편 교회에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일까? 언젠가 그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9번째 이야기, 나는 영감이 없다. 나는 전혀 영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셔서 나는 남동생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분 나쁜 꿈을 꿨습니다. 마치 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일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가 쏟아지는 장면으로 바뀌며 어딘지 모를 돌계단 위에서 그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신각신하던 끝에 남자는 여자를 밀쳐버렸습니다. 위험해. 라고 생각한 순간 여자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인지 구부러진 팔을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며 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꿈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어딘가의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했잖아. 계속 함께 있겠다고. 그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여자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척이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안 돼, 이제 잡혀버려. 라고 생각했을 때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남동생은 무척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와이야, 무슨 일이니? 내가 묻자 동생은 무서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 모르는 여자랑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죽어버렸어. 정신을 차리니까 어두운 곳에 혼자 서 있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누나가 달려오는 거야. 누나 뒤에는 아까 그 여자가 있었고 누나는 나한테 손을 뻗치고 있어서 내가 달려갔더니 잠에서 깼어. 누나는 그런 꿈 안 꿨어. 남동생의 말을 듣고 나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영감이 있는 친구에게 했더니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부적을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꿈은 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때 남동생이 내 손을 잡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번째 이야기, 지하철. 나는 일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거슬리기 때문에 주로 단독주택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작년에 이사했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외장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매우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넓은 집인데도 한 달에 38,000엔 밖에 안 하는 집세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그 자리에서 그 집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이사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옆집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소리는 부엌 구석 바닥 아래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곳은 이사 온 날에 발견한 네모난 구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온 후 정리에 바빠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잡고 그 구멍을 들춰봤다. 그러자 거기에는 사다리를 달 수 있는 다다미 4장 정도 넓이의 지하실이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지하실에 관해 이야기해 준 것은 전혀 없었다. 그 지하실에는 정연히 선반이 늘어놓아져 있었고 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다.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이 얇게 먼지가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전화기가 하나 있었다. 이 전화가 울리고 있던 거구나. 이미 벨은 울리지 않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 전화기에는 코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11번째 이야기, 가위 눌림. 가위 눌리기 직전의 그 느낌, 전 거기까진 좋아요. 가위를 원체 자주 눌려서 적응됐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위 풀고 자나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평소엔 막 나이트클럽같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눈을 떠봤는데 뭔가 눈앞에 아지랑이 같은 게 있고 갑자기 숨 쉬는 게 힘들어졌어요. 마치 뭔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말이죠. 저희 집이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했는데 아무튼 소용이 없더라고요. 숨 쉬는 건 계속 불편하고 뭔가가 목 주변에 들러붙어서 숨 쉬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문득 계속 이러고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가위가 풀리고 일어나지더라고요. 평소에 눌리던 가위랑 다른 성향의 가위 같아서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단속도 해보고 방문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잠만 잤고요. 다음날 부모님한테 이런 거 말해봤는데 하루 종일 잠이나 처자니까 가위 눌리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가위 눌려보신 분 계세요? 12번째 이야기, 도와주세요. 내가 3살쯤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나란히 누워서 자던 어느 밤에 어머니는 자다가 문득 눈을 떴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닦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창가 쪽에서 인기척을 느껴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커튼을 냅킨으로 열심히 닦고 있었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뭘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커튼에 피가 잔뜩 들러붙어 있어서 닦고 있어. 엄마, 도와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다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당사자인 저로서는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13번째 이야기, 옆집의 여자.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옆집에는 40대 정도의 여자가 산다. 무척이나 내 스타일이어서 며칠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 같다. 평소에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살고 있지만 주말이 되면 남자친구가 항상 오는 것 같다. 처음에는 부러웠다. 옆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질투가 났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화가 매번 같은 느낌이다. 오래된 커플은 할 말이 없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까? 오늘은 어디 갈까? 드라이브라도 갈까? 그러면 도시락이라도 가져가자. 이윽고 집을 나가는 소리가 난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모양이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있었다. 올라가 보니 옆집에 경찰과 감식관이 와 있었다. 들것에 들려 시신이 운반되고 있었다. 이어서 경찰이 오래된 카세트 레코더를 들고 간다. 그제야 주말의 대화가 같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14번째 이야기, 나의 이웃. 이것은 실화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서 4년간 살았던 맨션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여러 가지 일이 잔뜩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모두 즐거운 추억이다. 나는 옆집에 사는 미인 누나를 혼자서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는 언제나 별 이야기도 하지 않고 훤한 얼굴만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전거 체인을 고쳐주기도 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 추억을 떠올리며 감회해졌는다. 이윽고 집주인이 찾아온다. 열쇠를 돌려줬다. 그런데 아저씨, 다음 사람은 언제 들어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이 집에 살 사람이요. 이 맨션은 이제 흘러버릴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십니까? 이 맨션에는 2년 전부터 당신 혼자 살고 있었잖아요.